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인데 곧 누가 중국이 원톱이 될 거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왜냐? 이 중국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프랑스를 가봤잖아. 유럽을 갔는데 프랑땡 백화점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백화점이야. 갔는데 간판이랑 설명이 다 중국말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내가 난 한국 사람인데 난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입구가 다르다는 거야. 프랑스인이 드나드는 입구가 있고 이게 그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드나드는 입구가 따로 있다는 거야. 뿌랭땅. 내가 뭐라 했어? 뿌랑땡? 뿌랭땅? 백화점 잘 몰라. 근데 다 중국말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빴지. 나 한국인인데 왜 중국 통로로 가라 그러냐. 그 한국 통로로 가자. 한국인은 한국말은 없어. 한국말은 없는데 중국말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프랑땅 백화점을 왔대. 그래서 한 사람이 그날 40억어치 쇼핑을 했다는 거야. 40억? 4억? 40억이었던 것 같아. 중국 부자가 나타나서 하루에 40억 원어치를 물건을 사가지고 갔대. 그날 이후로 간판에 중국말이 쫙 생긴 거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 간판이 쫙 생겨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중국인을 위한 축제, 중국인을 손님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춘절이 그 음력 1월부터 보름까지, 음력 정월 대보름까지 15일을 춘절이라 그러는데, 그 중국인이 춘절 동안에 해외여행을 간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14억인데, 그 중에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뭐 1600만인가 밖에 안 된대. 1600만 밖에. 어마어마한 숫자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몇십만이 그 중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1600만인가가 해외여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1%야. 그러니까 1400만이 1%라고. 부자 1%가 해외여행을 하는데 그 1400만이 그 춘절 동안에 해외에 나가면 뭐래? 싹쓸이. 완전히 물건을 다 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의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되게 힘이 든다는 거야. 만들면 그냥 중국에서 다 사가버리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중국에서 다 사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 어떤 앱이 생겼는데 뭐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화장품을 아예 상자체 구매해서 중국으로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앱을 개발해갖고 또 떼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이 말이에요. 예. 중국이 엄청난 그 소비 능력이 있는 거야. 중국이 엄청난 소비 능력이 있는 거지. 1400만의 부자가 세계를 도는 거야. 이 춘절에.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 사람들을 위한 축제, 중국 사람 춘절을 위한 세일 상품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놨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등소평 얘기를 하는 게 그거. 요즘에 내가 읽고 있는 게 그 격정말리? 그 왜 조정래 선생님이 쓰신 중국을 그린 세 편 소설 있잖아. 3권짜리. 내가 그거 첫 부분만 봤는데, 나 원래 중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정글말리. 정글말리를 우리 남편이 보더니 정말 재밌다고 보라 그러는 거야. 앞부분을 봤는데, 진짜 볼만한. 중국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뭐에만 익숙해? 미국 중심의 외교관에 익숙한 거야. 외교 관점. 미국 중심의 국제관. 그게 문제야. 이게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오로지 미국에서 준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가, 미국 중심, 그래서 미국만 이렇게 떠받들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유럽 쪽의 외교 인력하고 미국 외교 인력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어. 미국의 외교 인력이 훨씬 많아. 그게 국가적 낭비고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미국은요, 여러분 혹시
여행 채널 같은 데에서 미국 보여주는 거 한번 봐봐. 미국은 거의 다 그냥 들판이야. 미국은 거의 들판이야. 우리가 이제 북한 사진을 보면 겨울에, 그러니까 밤에 위성에서 찍은 북한 사진, 평양에만 불 들어오잖아. 나머지가 불이 안 들어오고. 미국 봐봐, 미국. 미국의 야간 사진을 보잖아. 그러면 서부 요 라인, 그 다음에 동부 라인, 그 다음에 텍사스에 조금, 가운데는 불빛이 거의 없어. 가운데는요, 불빛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뭐라 그러나, 이 도로, 이렇게 뭐 횡단도로나 이런 거는 전화도 잘 안 돼. 전화도 잘 안 되고요. 대부분이 미개척지야. 미국은 대부분이 미개척지야. 왜냐? 내가 볼 때 이 미국이 1800년대 후반 정책을 잘못 폈다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러니까는 미국이 철도를 놨어. 대륙 횡단철도를 하나를 놓고 더 이상 못 놓은 거야. 너무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넓으니까 이걸 사실은 철도를 쫙 놨어야 됐어. 근데 이 철도를 미국인의 인력이 모자라니까 중국인을 불러다 쓴 거야. 중국 이민을 받아서 중국 이민들이 대륙 철도를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철도를 놓은 다음에 중국인들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인종차별을 해갖고 쫓아내고 한 군데다 몰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생기기 시작한 게 차이나타운이라더만. 미국의 역사가. 사실은 그래서 이 미국에 원래 인디언들이 많았는데 다 죽였잖아. 인디언들 다 죽이고 살아남은 몇 사람은 인디언 보호구역에다 고립시키고 그리고 중국인들을 데려다가 부려먹고 또 고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멕시코인들이라도 이게 들어와서 나라를 개발을 해야 돼. 근데 그 사회보장을 해주기 싫으니까 이민을 철저히 통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개발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은요 사실 몇 억 인구라고 그래도 이 몇 억 인구가 대부분 흩어져서 살아. 대부분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국은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뭐요? 미국은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시장이라는 게 뭐냐? 그 지역에 사람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야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 근데 미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미국의 넓은 지역에 도시 주별 수도가 있어. 주별 수도가 있는데 주별 수도 몇 개 도시만 발달되어 있어. 근데 그 몇 개 도시의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 인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시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중국은 우리 인천공항으로부터 그 4시간 범위 안에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10억이야. 우리나라 이 인천공항으로부터 4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인구가 10억인가 돼요.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무지 많아. 40개인가 돼. 100만 이상의 도시가 40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4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4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10억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디나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부자가 1400만이야. 부자가 1400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이명박 때는 얘 완전 무식했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미국 공화당 중심의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미국 중심, 오로지 공화당 중심. 그런데 박근혜는 다행히 박근혜는 누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보다 나은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대놓고 미국 편만 들지 않는 거야. 미국 편만 들지 않고 지금 박근혜는 미국과 중국의 어정쩡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적어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명박 때는 완전히 사실은 이명박 때 중국이 엄청 컸어. 이명박이 정말 얘는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중국이 그렇게 급속도로 G2로 성장한 기간이 이명박 임기야. 2007년부터 12년 사이 그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했어. 그때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외교를 잘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 관계를 잘 풀었다면
정말 노무현 같은 사람, 김대중 같은 사람이 중국과의 관계를 풀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어. 그런데 그 5년 동안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2008년에 8년에 이명박이 중국 저길 부른 거야. 중국 외교관 불러갖고 막 야단치고 모욕 주고 그래갖고 얘가 열받아갖고 짐 싸서 가버렸어. 중국에서 불러버렸어. 그 외교관을. 그러면 중국 외교관이 중국으로 소환됐다는 얘기는 뭐냐? 그 소환된 기간 동안은 국교가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국교 단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니까? 그러다가 박근혜도 초반에 정신 못 차렸지. 그래가지고 중국 공안 문서를 국정원 직원이 가서 위조해갖고 온 거 아니야. 국정원 직원이 위조시켜가지고 들고 들어왔다가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중국에 꼬리를 잡혀갖고 지금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중국을 잘 알아봐야 돼요.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는가? 지금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 누구 중심이냐면 미국 중심의 가치관이야. 이 미국 중심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통일에 반대하는 거야. 왜? 통일되면 미국 나가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통일에 반대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봤잖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덩어리 안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개발될 거 다 개발됐고 지금 경남은 도로 깔 거 다 깔았어. 그렇잖아. 강원도는 사람이 많이 안 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방법은 뭐 하나냐? 뭐밖에 없냐? 통일을 해서 어디로 가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되는 거야. 대륙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그 대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못해 보따리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저봐, 북한을 위해서 통일 찬성하는 거 아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굶어 죽이는 거야. 박근혜도 통일이 대박이라 그러잖아. 통일 대박이란 말 내가 맨 처음에 했어요. 내가 2007년부터 12년까지 했던 말이 통일이 대박이란 얘기였어. 왜? 이게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뚫어. 이 철도는요, 그 북한하고 거래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고립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 나는 제주도 여행을 잘 안 가요. 이 제주도 여행을 막 가자고 지금 막 우리 가족들도 그러는데 내가 잘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제주도는 비행기를 꼭 타야 되잖아. 아니면 배를 타야 돼. 배 타고 목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4시간인가 5시간 걸린다며. 누구는 7시간 걸린다더만. 그 먼 시간을 이동하는데 배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2시간 전에 들어가야 돼. 비행시간 2시간 전에 가서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제주도에 뭐 때문에 비행기 때문에 묶여있는 시간이 왕복 6시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제주도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6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낭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나는 안 가는 거야. 내가 해외여행 가기 싫어하는 이유도 꼭 비행기 타야 되잖아. 비행기에 시간이 매이는 게 난 너무 아까워. 한 번 못 타면 또 못 가잖아. 난 그런 게 싫어. 근데 좌우지간 우리는 지금 섬이야. 북한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섬이야.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근데 봐봐요. 일본은 사실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가서도 거기 물론 인구가 1억이야. 근데 일본에 가서 우리 물건 팔 수 있어? 못 팔아. 일본에 가서 우리 물건을 팔 게 없다고. 뭐 팔면 이상한 거밖에 못 팔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대륙이야. 대륙이 어디야? 러시아, 중국.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아직 개발 안 된 곳이 더 많아. 개발 안 된 곳이 더 많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에 우리 옛날에 고구려 발해가 있었던 지역은 거의 지금 농경지구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얻게 되면,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압록강 이북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고, 우리와 중국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까지 우리의 활동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넓게 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국으로 가는 철도, 인도로 가는 철도,
중국 부자 1,400만, 인도 부자 1,400만이야. 그거 알아요?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두 번째로 띄운 나라라는 거. 아, 첫 번째인가? 인도가 첫 번째고 중국이 두 번째인가? 아니다. 인도가 인공위성을 두 번째로 띄운 나라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두 번째 나라래. 인도가 인공위성을 두 번째로 띄운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한 나라래. 그리고 그 얘기 알아요? 중국은 지금 그 철도, 우리 고속철도 중국산 쓴대잖아. 우리는 지금 떼제베를 모델로 갖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떼제베를 갖다 쓰고 있는데, 예. 그런데 어디는 중국은 자기네들 자체 고속철을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중국이 엄청 발전됐어. 중국이 경제성장이 엄청 되던 그 5년 동안을 우리는 공백을 가진 거예요. 이명박 때문에. 인도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여러분, 1994, 응답하라 1994에 보면 컴퓨터 공학과가 나와. 그 당시에 컴퓨터 공학과가요, 94년도에는 이게 미래산업이라 그랬었어. 그런데 쫄딱 망했어, 우리가. 왜 망했냐? 인도의 그 많은 인구 중에 여러분 새얼간이라는 영화 아세요? 새얼간이라는 영화가 그 일본의 그 IIT, 그러니까 미국의 MIT가 있잖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게 MIT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IIT, 그게 세계에서 두 번째 공대라는 거야. 인도의 공대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새얼간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IIT라는 공대인데, 그 IIT 공대 출신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그 IIT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졸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IIT를 나오면, 미국에 있는 텍사스의 실리콘밸리하고 직접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미국에서 채용을 하는 거야. 미국 회사가 인도에서 채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인도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미국 지사에서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미국하고 인도가 딱 12시간 차이래. 그래서 미국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프로젝트를 막 하고 딱 띄워놓고 퇴근을 하면 인도에서 출근해갖고 다운받아서 또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MIT 출신, IIT 출신들이 한꺼번에 손을 잡고 일을 하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IT 산업의 종사자들이 지금 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그만큼 무서운 게 인도야. 물론 인도는 모르겠다. 우리 물건 살지 모르겠는데, 중국인들이 우리 물건을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리고 우리 문화를 좋아하고,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좋아했어요. 일본 문화보다 중국 사람들이 이 한반도 문화를 좋아했어.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송나라는 고려하고 형제관계를 맺고, 이 고려가 무력과 외교를 담당해주고, 송나라는 문화를 담당하고, 그렇게 교류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을 좋아하니,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를 잘 풀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러시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러시아, 지금 이미 대기업들은요, 연해주에다가 지금 막 심고 있어. 연해주에다가 근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데 우리의 거처들을 만들었어. 그거 누가 가서 일을 할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어 배우고 러시아어 배우고 가서 일하면 좋잖아. 그리고 철도 타고 유럽까지 가는 거야. 이 유럽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내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이후에 FTA를 맺었어.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중국, 유럽이 더 커. 그러면 유럽과 우리가 거래한다는 거야. 유럽과 거래를 하는데 지금은 배 타고 와. 배 타고 오기 때문에 엄청 오랜 기간을 묵었다 오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런데 우리가 유럽하고 철도를 타고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 기간이 3분의 1로 줄고 비용도 3분의 1로 주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 해가지고요. 9분의 1의 이득가는 10%로 줄이는 거야, 비용을. 무역 비용을 10%로 줄이는 게 철도야. 우리가 경제교과서에서 공부하잖아. 경제교과서에서 가장 경제적인 가장 경제적인 교통수단이 뭐냐? 철도.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나와. 가장 경제적인 그 교통수단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배워요? 철도라고 배워요. 철도는 초기에 놓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철도가 놓이고 나면 가장 경제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철도를 되게 경시해. 누구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논다고 환장을 해가지고 철도를 죽이는 정책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철도에 대한 정책이 박정희 이후로 중단되어 있었어. 그러다 김영삼이 나타나서 고속철을 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김대중 때 고속철도가 생기고, 그리고 노무현 때 이 대륙횡단철도, 그러니까 김대중이 그 대륙횡단철도를 제시했고, 그걸 노무현이 실행하기 위해서 도라산을 뚫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막 연결하고 있다가 이명박 때 틀어지면서 우리가 철도가 막혀버렸는데요. 사실 이게 철도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어. 우리 경제가 바뀌는 거야. 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아우 그립다 그분 얘기만 나와. 딴 데로 좀 가지를 마. 좌우지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 나는 내가 뭐라 그랬어. 러시아는 지금 이제 독재 체제인데, 이 독재 국가가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 그러니까는 일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되게 잘 나가는 걸로 보여. 하지만 독재 국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독재자가 죽으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야. 지금 러시아의 상태가 왜 문제냐? 푸틴이 만약에 암살당해봐. 지금 갑자기 어느 날 푸틴이 암살당하면요, 러시아는 다시 한번 무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나라야.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야, 거기가. 이 마피아들이, 그 러시아 마피아들이 러시아 안에서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전이 일어날 수, 지금 우크라이나 봐봐. 우크라이나 내전처럼 러시아 전체가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만큼 독재의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시스템이에요. 체제, 민주주의 체제, 독재자는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무너져버려. 민주주의는 체제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화합을 해서 좀 느리고 좀 오래 걸리는 잡음도 많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타격받지 않는 시스템.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지금 푸틴은 지나치게 지금 이 러시아를 1인 정치 독재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는 마피아가 잡고 있어. 그러면 이 러시아는요, 그 많은 자원을 개발해서 이 모든 러시아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지금 없는 거야. 근데 러시아는 우리와 한반도와 맞닿아 있어. 연해주를 통해서. 압록강이 이렇게 두만강과 만나는 두만강 꼭지점까지는 중국이야. 근데 두만강 꼭지점 딱 꺾어지면 여기가 연해주예요. 러시아로 맞닿아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내 정치의 격변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지역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서 먹고 살 방도를 찾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하고 북한 철도 놓자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통일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뭔데? 지금 헤리티지 재단에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전투력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의 10분의 1이다. 그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의 10분의 1이다라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고서를 냈다는 거야. 그러자 다른 전문가들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보고서다. 이거는 지금, 자, 그렇다라면, 그러면서 헤리티지 재단은, 그러니까 이 군비를 더 비축해야 된다는 거야. 무기를 더 비축해야 된다.
북한보다 진다 이런 얘기를 북한보다 무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 무기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군비를 더 사들여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60년 동안 쏟아부은 국방비가 있는데 왜 우리는 왜 북한보다 지냐고. 나는 그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막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미국 무기 사들이는데 국방비에 30% 40%를 썼어. 국방비에 40% 30%를 썼다고.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어떻게 북한보다도 전 세계에서 제일 후졌다라는 제일 가난한 북한보다도 무기가 적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그래서 보니까 그 북한은 무기가 1980년대 이후에 새로 비행기를 산 적이 없대. 그러니까 북한 비행기는 1980년째야. 40년 된 비행기. 40년 된 비행기, 30년 된 비행기,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쓰던 탱크, 이런 거를 계속 수리해서 계속 쓴대. 그러니까 북한 무기는 한국전쟁 때 쓰던 탱크, 뭐, 이런 거를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다는 거야. 2대 11. 그래, 이거, Y뉴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알아둬야 돼. 뉴스 다시 듣기 없나? 요거 다시 듣기는 없어요?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온 여기 권영철의 Y뉴스, 이거 라디오로 같이 들을 수 없나요? 방송 다시 듣기 안 돼? 다시 듣기 좀 해줘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헤리티지 재단이 뭐 하는 데냐?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 내가 이 헤리티지 재단에 대해서는 연구한 적이 있잖아. 2009년이었어.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에 웬 듣보잡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가 끝나면 김대중을 고소할 거다. 그러면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공식 보고서를 냈다.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들이 공식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그 책임을 물어서 김대중을 고발할 거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해. 그러다 듣보잡 신문이 그거를 기사로 썼어. 한 신문사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댓글원 이 시벌놈들이 막 퍼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래서 내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부한 후배한테 야, 그 원본 좀 찾아와라. 그래서 그 헤리티지 재단은 무엇이고, 근데 이건 전체가 다 나온 건데요? 예, 팟빵은 이건 전체가 다 나온 거고요. 그, CBS로 들어가면 분야별로 나와 있어서 분야별 다시 듣기가 되는 게 있어요. 팟빵 말고 분야별 다시 듣기로, 예. 그래갖고 그 헤리티지 재단이 뭔지를 내가 찾아냈잖아. 그랬더니만 이 헤리티지 재단이 뭐냐? 한마디로, 미국의 공화당, 그리고 무기 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단이었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미국의 공화당 무기 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단에서 우리나라가 무기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어? 잠깐만요. 아휴, 이렇게 하면 뭐하나. 듣고 또 다 딴짓거리도 할 텐데. 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최근 미국의 한 보수 성향 연구소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서 2대 11로 엄청난 열세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죠. 예.
이 보고서의 발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전투력을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요하기 위한 보고서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 군사력 2대 11 왜 이런 보고서가 자꾸 나오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2대 11 이 수치를 보고 5배 이상 차이 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우려도 하시고 아니다. 또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자, 수치상으로 일단 군사력이 북한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치상 보면은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한 걸로 나타납니다. 예. 국방부가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이 지난 1월에 2014 국방백서를 발표했는데 이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년간 공군을 만여 명 정원해서 전체 병력이 120만 명입니다. 예. 우리 병력이 63만 명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예비군 병력도 우리가 320만 명, 북한은 770만 명이니까 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인구에서 비하면은 우리가 배 이상 많죠. 예. 동원 가능한 인구로 보자면은 남한이 훨씬 많습니다. 탱크도 북한이 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항공기도 북한이 배 이상 많습니다. 대포와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 해군 전함, 잠수함 등도 모든 전력에서 북한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걸 근거로 헤리티지 재단은 2대 11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예. 뭐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은 많다는 얘기인데 네. 그 양보다 질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 뭐 재래식 무기를 비교하는 것이 또 올바르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전투기 한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해보죠. 예. 수치상은 400대 820이니까 북한이 배 이상 많습니다. 많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성능 면에서는 비교 불가라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 낡은 전투기, 30년 이상 된 전투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투기와 지금 최신 전투기와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전차도 수치상은 2,400대 4,200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2대 11이라는 그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평가와 관련해서 국방부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가령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있는 집에 옛날에 쓰던 석유 골로가 있다면은 이것을 음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낡은 재래식 무기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는 오래된 무기들이 운영비가 많이 들고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폐기하는데 북한은 이런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투력을 비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래된 무기까지 단순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단순 수치 비교는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탱크만 보자면은 러시아는 15,000대인데 미국은 8,800대입니다. 예. 그러면은 러시아가 배 이상 전투력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단순 무기 체계 비교뿐만 아니라 군사력은 또 인구나 경제력 이런 걸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예. 독립적인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총 인구수와 경제력, 무기 보유 등 40가지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데요. 이런 검토 결과 남한은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인 반면에 북한은 36위로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평가에서 핵무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예. 전문가들 중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긴 합니다. 예. 예비역 장성 출신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왕구 편집장은 2대 11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은 맞다.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우세하다면서 대비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라고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에 뭐 재래식 무기 어떤 비행기라든지 항공기, 뭐 전차 이런 비교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비대칭 전력에서는 북한이 우위를 보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력 평가에서 재래식 무기에서 보자면은 양적은 북한이 우위지만은 질적으로 우리가 우위다 이런 평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대칭 전력,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에서 북한이 앞서는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은 최소 10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미사일 전력도 북한이 월등하게 우세합니다.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 5차례의 장거리 탄도탄 발사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평가를 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1천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작전 배치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렇지만 문제는 북한이 이렇게 비대칭 전력에서 앞서는 건 이미 재래식 무기로는 경쟁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NSC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예비역 장성은 재래식 무기의 군사력은 90년대 초반에 이미 뒤집어졌다고 봐야 한다. 예.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해가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북한 입장에서는 군비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뒤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면서 재래식 무기의 수치상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그럼 왜 이렇게 또 미국 보수재단,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런 보고서가 자주 나오는 건가요? 헤리티지 재단이나 38로서나 하는 미국의 연구소들이 발표하는 자료들만 보면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전력 차이는 심각하고 한반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걸 자세히 따져보면은 시기상으로 타이밍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나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는 건 사드 배치와 같은 군비 확산을 추진하고 싶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흘려서 위기를 크게 하려는 것 같다면서 지금 시점에서의 역할은 객관적인 정보에 의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미국 방산업체나 연관된 산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보가 아니겠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이런 보고서는 무기 좀 사달라 그런 논조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작권 연기나 MD나 사드 같은 이런 것들의 시류에 맞추려는 것 아니겠냐. 이런 것은 미사일 방어 체제, 군비 정강 이런 걸 노리는 보고서라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 예비역 장성도 미국 연구소들이 북한 전력과 관련된 보고서는 근거가 미약하거나 위험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고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영철의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자, 결국은 뭐냐? 북한 무기가 더 많다. 설레발을 쳐서 미국 무기 또 사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2007년부터 12년까지 그 군부대에서 정신교육 받아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정신교육 내용이 그거더라는 거야. 북한은 전부 다 재래식 무기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첨단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진다. 그래서 미군이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야. 군인들한테.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왜? 지금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 자체가 첨단 무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재래식 무기를 갖고 와 있는 게 아니라고. 주한미군 자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첨단 무기를 쓰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군인들 무식하다고 얕보는 거죠. 그렇게 정신교육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최첨단 무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 막 그 재래식 무기로 막 포를 한 발에 몇만 원짜리를 막 쏴댈 때 우리는 몇억 원짜리 최첨단 무기로 열추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다는 거야. 그럼 그거 왜 샀냐고. 우리 북한이랑 싸우려고 무기 산다며. 이제까지 우리가 산 무기들이 북한하고 싸우려고 산 무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미국의 열추적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막 사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북한하고 싸울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왜 산 거냐고. 미국산 무기를 왜 그동안 사라고 그랬냐고. 그래놓고 지금 또 사라는 거 아니야. 지네 무기만 사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현재 우리의 국방력이 됐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럼 지네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못 쓸 무기 팔았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들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래. 그래갖고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고발 영화가 나왔는데 그 고발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잔혹한 무기를 개발했다 그래갖고 엄청난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무기를 만든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그 무기가 없는 거야. 무기를 못 만든 거야. 결국 그 무기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막 죽이고 막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고발 영화가 있었다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쓸 수 없는 무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 무기가 쓸 수 있는 거 맞냐고. 그러면서 지금 또 사라고 저러는 거야. 어? 자,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계속되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 그 한반도 북한 사람들은 전쟁을 원할까? 남한 사람들은 전쟁을 원해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예, 북한이나 남한이나 전쟁을 통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시간 보고 있어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전쟁을 통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전쟁을 하면 곧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둘 다 전쟁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박근혜랑 김정은이는 전쟁을 원할까요? 박근혜도 김정은도 전쟁을 해서 둘 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네들도 죽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와 김정은은 전쟁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거기서 답이 틀려지는 거죠. 김정은과 박근혜는 전쟁을 원하진 않아. 하지만 전쟁의 공포는 존재하길 바라죠. 그래야 박근혜나 김정은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무능을 전쟁 위험과 전쟁 공포를 팔아서 무마시켜야 되니까. 뻑하면 빨갱이라고 그 고문해서 죽였던 박근혜 아버지처럼 박근혜도 지금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이유가 뭐야? 얘네가 아로라는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 전복을 기도했기 때문에 해산했대.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로라는 조직은 없다. 그래서 이석기 내란 음모는 무죄다. 씨발 뭐 하자는 거야? 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결국은 정치적인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전쟁의 공포를 팔고 있는 것,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예.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외교적인 전문 용어인데, 그러면 이건 박근혜랑 김정은이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 맨 처음에 만든 게 누구였느냐? 저 소련하고 미국. 미국하고 소련의 냉전이 그런 목적이었어. 실제로 3차 대전의 위험성, 2차 대전 이후에 3차 대전의 위험성을 팔아서 미국하고 소련과 관련된 무기 사업자들이 엄청 무기를 팔아먹은 거야.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됐잖아. 소련 준공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 준공 동독 여기가 사회주의를 포기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기가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테러와의 전쟁이야.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를 팔아서 각 나라의 무기를 팔던 무기 회사들이 자본가들은 어떤 입장이겠어? 이 장사한 사람들은 전쟁이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 없다. 우리의 많은 돈을 쓸데없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아예 이제 이 사회주의를 다 없애게 한 거야. 없앴어. 그랬더니만 3차 대전의 공포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각 나라는 무기를 사들이지 않게 됐어.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야 먹고 사는 무기 회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 뭔가 대안이 필요해.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IS에 대한 미스테리 들어봤어요? 맨 처음에 IS에서 퍼뜨렸던 영상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화질의 단순한 편집이었대. 싹둑싹둑 잘라붙인. 그런데 요즘에 IS에서 제공하는 영상이 너무나 고급지되는 거야. 요즘 말로 고급지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IS에서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디지털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IS의 배후에는 메이저 언론이 있다 그랬잖아. 예. IS의 뒤에 메이저 언론이 있다 그랬잖아. 각 세계의 메이저 언론이 일제히 IS를 띄워준 거야. 여러분, 무슨 헝가리 여학생도 찾아가고 우리나라 17살도 찾아가는 IS의 근거지를 왜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이런 대단한 나라들의 정보당국, 전 세계인의 전화를 다 도청하는 정보당국들이 그 IS의 근거지를 왜 못 찾을까요? 안 찾는 거죠. 그죠? 예. 안 찾는 거야, 안 찾는 거. 왜? 그 IS는 실제로 있는데, IS 누가 없다 그랬어? 야, 누가 IS 없다 그랬어? IS는 있어.
IS는 있는데 그 IS는 왜 존재하고 그걸 왜 못 찾냐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IS를 왜 전 세계 정보당국이 못 찾아내냐고. 우리나라 국정원, 우리나라 김군이 IS에서 훈련받고 있는 걸로 확인했대. 그럼 IS 어디 있는지 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찔러갖고 거기 그냥 폭파시켜. 왜 폭파 못 시키냐고. 전 세계 청소년들도 찾아가는 IS를 전 세계 MI6, 영국의 MI6, 미국의 CIA, 미국의 NSA 뭐 하는 거야? 왜 못 잡어? 왜 근거지를 박살을 못 내냐고. 안 내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이 맞잖아. 전 세계 청소년들이 손붙잡고 찾아가는 IS 근거지를 전 세계 인공위성으로 동물의 움직임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NSA가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왜 못 잡는 거야?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죠. 왜? IS라는 공포의 대상이 존재해야 각 나라의 테러의 공포 위험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무기를 사라고. 언제 IS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무기를 사라. 그거예요 지금. 뭐 아지트가 수백 개래요? 이 사람들아, 그 미국의 NSA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은 어느 수준이냐면 그 중동에 카메라를 딱 위성을 갖다 대잖아. 그럼 여러분 그 아이패드나 이런 데에서 보면 지도 확대되는 거 알지? 지도 이렇게 쭉쭉 요렇게 지도 확대되잖아. 그런 것처럼 미국의 NSA가 갖고 있는 영상 장비는 어느 특정 점을 딱 집으면 쫙 그 모니터에 가득 드러나면서 나무의 모양까지 보여. 나무 모양, 그리고 동물 돌아다니는 모양까지 다 보여. 적외선 촬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 땅속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데 수백 개나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개뻥인 거지. 그러니까 안 잡는 거야. 왜? IS가 있어야. 지금 소련을 없앤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한 게 미국이거든.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이 원턴 먹는 줄 알았어. 그때 사람들이 야 이제 소련이 없는데 우리가 왜 네 말 따라야 되냐? 그러면서 유럽에서 쌩 깠잖아. 그게 미국이 충격 먹은 거야.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걸 일으키고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공포를 팔아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막 협박해갖고 돈 내라 그래갖고 그 전쟁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지하는 어떻게 압니까? 그거 몰라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롯데 저기 뭐니? 아니, 롯데가 아니라 이번에 왜 도로가 붕괴됐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왜 그 구멍? 갑자기 뚫려진 구멍. 갑자기 뚫린 구멍. 지하수가 왜 이렇게 싱크홀로 그냥 그 두 남녀가 빠지는 바람에 쌩 난리가 났잖아. 그래가지고 싱크홀로 빠지는 바람에 쌩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장비를 가지고 그 주변을 돌고 있잖아. 싱크홀 만들어뒀던 그 주변을. 거기가 무슨 지하철역이야. 그 지하철 9호선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지하철 9호선 공사한 데마다 싱크홀이 심해진대. 그 싱크홀이라는 게 뭐야? 원래 이 건물을 팔 때 그러니까 건물을 지하로 파들어가면 지하에 지하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이 지하수는 왜 있냐? 그 밑에 있는 안반이 있어. 제일 땅 밑에 안반이 있고 안반 위에 지하수가 이렇게 차 있는 거야. 그리고 지하수 위에 흙이 덮여져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건물을 자꾸 파내려가면 지하수의 관정을 뚫는 거야. 그러면 지하수가 빠져나와. 그러면 모든 건물에는요, 그렇게 지하수를 퍼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알죠? 여러분 왜 한여름에, 아니면 봄, 가을로 왜 도로 청소하는 차들 있잖아. 물로 쫙 쏘면서 가는 차 봤지? 그 차에 들어가는 물이 무슨 물이냐? 그게 수돗물이 아니야. 그럼 강물이냐? 이런 것도 아니야. 그게 지하수, 빌딩에서 나오는 지하수예요. 빌딩 파면 나오는, 빌딩을 이렇게, 건물이 높으면 그 건물 높이만큼 밑으로 파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지하수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 그 지하수를 빼요. 아예 그래서 모아. 그래서 그 물을 모아서 그걸로 생활하수도 쓰고, 왜 화장실 물 같은 걸로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청소물로도 쓰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하루에
몇만 톤이 나와 그게. 그러면 몇만 톤의 지하수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지하수가 떠받치고 있던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 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집안이 내려앉는 거야. 그걸 갖다가 팔아먹고 미국으로 튀어 아줌마 있잖아. 땅굴이라고. 아, 나 돌아버리겠어 진짜. 서울에 땅굴이 발견됐으면 당장 국방부 장관 목을 쳐야지. 서울 근처에서 저기 파주 야 파주에서 땅굴이 발견됐으면 국방부 장관 모가지를 잘라야 되는 거야 지금. 효수해야 되는 거야. 뭐 알고 그래? 그게 얼마나 먼지 알아 지금 휴전선에서? 아, 나 진짜 그 먹튀해가지고서 미국 가고 지금 그 여전히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대. 완전 미친 여자. 누군지 내 말 안 했어?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싱크홀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싱크홀을 진단하려고 땅 위에 밀고 다니잖아. 땅 위를 밀고 다니면 1.5m까지, 그러니까 그 미는 원리가 뭐냐면 진동을 쏘는 거야. 진동을 쏴갖고 올라오는 그 소리, 그러니까 음파를 쏴서 그 전자파를 돌아오는 소리를 가지고 땅속을 아는 거야. 구멍이 있다, 물이 있다, 흙이 있다, 돌이다. 그걸 파악하는 거야. 그걸로 뭐 하는 거야? 그 전파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그 지하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겠어? 음파를 쏘는 건가? 그걸로 자원 개발하는 거야. 자원 개발하는 거 다 보이지 않는 전파, 음파인가, 뭔 파를 쏴. 하여튼 쪽파, 대파 말고 다른 파를 쏴가지고 그 돌아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땅속을 읽는 거야. 그게 세계 기술이라고.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IS의 뭐 근거지를 모른다? 순 개뻥이라고. 뻥도 개구라 뻥이야 그거. 근거지 알면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영상이 고급화됐다는 얘기는 뭐냐? 영상 전문가가 서브하고 있다는 얘기야. IS란 존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아무도 몰랐대요. 갑자기 작년 여름에 뜬 거야. 언제 떴냐? IS란 이름 자체가 나온 게 언제였냐면 작년 여름부터였다는 거야.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 폭격 사건 있었잖아. 가자지구 폭격 사건이 벌어진 다음부터 IS라는 명칭이 전 세계에 동시 보도되기 시작했대. IS라는 이름 자체가 전 세계에 동시에 보도되기 시작한 게 그 작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를 폭격을 한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갖고 신난다고 구경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기자가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라고 트위터에 올린 거야. 그래갖고 그 기자가 언론사에서 잘렸어. 잘렸던가 유배를 갔어. 그 잘릴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갔어. 그리고 그 기사를 제대로 실어준, 보도를 한, 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저지른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몇 개 대한 언론, 전 세계에도 그런 게릴라 언론들만 다뤘지 메이저 언론들은 걸 안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전 세계의 그 언론사의 대주주가 이스라엘계 자본이라는 거야. 이스라엘계 자본이 전 세계 대주주, 그러니까 언론사 대주주들이고, 그래서 이 언론사 대주주들이 소위 그 이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확대 재생산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IS, 이슬람 과격단체라는 이름으로 이게 작년 여름부터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IS란 이름을 전 세계 주요 메이저 언론이 보도하면서 막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뜬 거야, IS가. 그 이전에는 IS라는 단체가 별로 없고, 그 이전에 뭐라고 불렀어? 탈레반. 기억나지? 탈레반. 그 다음에 뭐, 후세인이 이끄는 뭐 이렇게 불렀었다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IS란 명칭으로 통일된 게, 작년 가을인가? 그때부터야. 그래서, 그러면 탈레반은 어떻게 됐어? 그치. 탈레반, 무자히딘, 알카에다 이렇게 부르다가 IS라고 불리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데, 저기잖아, 왜, 빈라덴. 미국에서 또, 미국에서 빈라덴 사냥해서 잡았다고 막 생으로 보여주고 그랬잖아. 후세인도 잡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막 테러와의 전쟁, 야! 테러와의 전쟁으로 그동안 뿌린 돈이 얼만데,
왜 아직도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지 못했냐고 미국 국민들이 막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후세인 잡았다, 빈라덴 잡았다, 막 이렇게 또 홍보를 한 거지. 그러니까 야 후세인 잡고 빈라덴 잡았으니까 그만하자 그런 거야. 그래서 필요했던 게 IS.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 빈라덴의 무슨 탈레반, 얘네들을 너는 왜 그동안 그렇게 못 잡냐? 그러면서 욕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국민 여론을 잠재워야 되잖아, 쟤네가. 그러니까는 잡았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빈라덴이랑 후세인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야. 죽이는 장면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만 이제 테러와의 전쟁 끝났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급해졌어. 그래서 만든 게 IS야. 그래갖고 이 IS를 만들어서 또 테러에 대한 공포를 팔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 세계에서 애들도 찾아가는 데인데, 아니 그니까 말이에요. 그 페이스북, 약간 청소년들이 어떻게 IS를 만났냐? 페이스북으로 만났대. 그럼 너네도 청소년인 척하고 페이스북으로 만났죠. 별의별 걸 다 스파이 활동하면서, 아니 우리나라 청소년도 찾아가는 IS 근거지를 왜 못 찾냐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그 어마어마한 장비로 그 여자들 속옷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그걸 왜 못 잡어? 아주 지랄들이야. 페북에다가 나 청소년인데 하면서 말 걸어봐. 그래서 좀 잡어. 하여튼 좌우지간 IS 이야기,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좌우지간 전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자, 김영란법 어떻게 됐어요? 김영란법 원안대로, 뭐 지금 새누리당하고 뭐 새정치연합하고 김영란법 때문에 막 갈팡질팡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김영란법의 원안, 나는 이 싸움은요 어디서 잘못된 거냐? 김영란한테 물어봐. 김영란 대법관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고위공직자만 하라 그랬어. 고위공직자에게만 그 김영란 100만 원 이상의 모든 선물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누가 박영선이었냐? 하여튼 그 여야 의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확대시키자. 고위공직자에게만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못하게 한 걸 사립학교 교사, 그 다음에 언론인,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까지 다 확대시키자. 그게 늘렸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김영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그 다음 날부터 누구 잡으러 다닐까? 고위공직자를 잡으러 다닐까? 사립학교 교원이나 기자들 잡으러 다닐까? 제일 먼저 기자들을 잡겠죠. 얼굴도 모르는 사촌이 이왕구 말대로 얼굴도 모르는 사촌이 그 1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 기자가 잡혀가야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실제로 목적은 뭐냐? 국민들의 불만을 드높여서 김영란법을 없애는 게 목적이야. 결국은 고위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는 수사 안 하는 거야. 주로 말단 꼬리만 잡으러 다니겠지. 그래서 이 말단 꼬리들의 분노를 막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김영란법 자체를 없애는 거. 그게 목적이야, 얘네. 그래야 고위공직자들이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도 아무도 처벌하자는 시도를 못하지. 그게 목적인 거야. 솔직히 100만 원 이상의 선물, 그건 뇌물이야. 그럼 기자들 중에 혹은 사립학교 교원 중에 누가 100만 원 이상을 받냐? 솔직히 봐서요, 나는 이 김영란법이 사립학교나 언론인들까지 통과돼도 상관없다고 보는 게, 아니 사립학교 교사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거는 뭘까? 일반적으로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 아니야. 그거 조작해달라고, 내신 조작하거나 성적 조작해달라고 주는 뇌물이지. 그건 선물 아니야. 그 사립학교 교원이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으면 난 처벌받는 게 맞다고 봐. 또 누구도 기자들도 마찬가지야. 기자가 100만 원 이상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 뇌물이야. 아니 어떤 기자가 무슨 목적으로 100만 원을 받겠어? 안 그래? 기자한테 용돈?
기사 써달라는 뇌물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자나 사립학교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기자나 사립학교 교사는 지금도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누구야? 법을 만드는 놈들, 국회의원이나 만약에 이 김영란법이 통과되잖아. 왜 쟤네들이 김영란법을 갖고 저렇게 난동을 피우냐?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는 선물은 100만 원 선이 많거든.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는 선물은 100만 원 선이 많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래서 저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들, 국회의원 판검사, 또 청와대 이런 고위 장관, 뭐 무슨 차장,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한테는 100만 원이 기본이야. 그래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김영란법을 피해자를 뭐 4천만 관련자가 피해자가 4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소리라고. 누가 사립학교 교사한테 기자한테 100만 원, 그것도 사립학교 교사의 사촌한테 누가 100만 원을 주겠어. 그리고 사촌한테 100만 원 줬다면 그건 뇌물이야. 기자도 마찬가지야. 기자 사촌한테 누가 100만 원 줬다? 그건 뇌물이야. 그거 처벌해도 돼. 결론은 뭐냐? 쟤네들이 원하는 건 김영란법을 없애는 거야. 고위공직자들이 수시로 받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시계, 뭐 이거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는 시계가 1000만 원이라며. 기본이 1000만 원에서 1억짜리 시계를 선물로 준다며. 다 뇌물이지. 안 그래? 요즘에 인기 있는 게 500만 원짜리 와인이라며. 500만 원짜리 와인 뭐 9병인가가 뭐 바로 동이 났다며. 그거 뇌물이지. 그거 먹으면 바로 걸리는 거야. 쟤네들이 이 김영란법 원안대로 이러면서 댓글원을 풀어갖고 계속 여론을 만드는 건 그 피해자가 늘어나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피해자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사립학교 교사가 100만 원 받았다. 그거 뇌물이야. 성적 조작해달라는 뇌물 줄 때야 100만 원 정도 주지. 아니면 뭐 강남 그런 데서 100만 원짜리 선물 받으면 차별하잖아. 그거 나는 처벌해야 된다고 봐. 기자도 마찬가지야. 기자들도 정직한 기자들 100만 원씩 뭐 받는 거 없어. 기자도 그 100만 원씩 받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 그 김영란법 통과돼도 돼. 통과돼도 상관없는 거야. 대신 누구부터 수사해라? 국회의원회관부터 수사해라. 판검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부 종합청사부터 수사해라. 그 윗대가리부터 수사해서 밑으로 내려와라. 예. 자,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결국은 얘네가 없애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못할 때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어?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뉴스가 그냥 한 3일 동안 나왔지. 그 간통죄 폐지 뉴스로 덮은 게 뭐야? 원전 연장. 지금 이미, 그니까, 우리나라의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연장을 결정한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하고 똑같은 모델이 이미 일본에서는 폐쇄됐다며. 다른 나라에선 이미 다 폐쇄된 모델인데, 우리나라만 연장을 시킨 거야. 그 원전 연장을 시켜놓고, 그 원전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나올까봐, 그걸 뭘로? 그 간통죄 폐지, 그걸 가지고 갑자기 간통죄 폐지를 왜 하냐고. 갑자기 이 간통죄 폐지를 왜 해가지고 그걸로 뉴스를 만들어. 결국 원전 연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덮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길을 덮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거랑 같이 문제됐던 게 뭐야? 이인규 노무현 발언. 이인규가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얼마 전에 검찰총장으로 한 애죠. 그게 이인규죠. 이인규란 사람이 이 노무현 대통령이 나가기 얼마 전에 이인규란 사람을 아닌가? 대검 중수부장인가?
검찰총장 아니고?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건 담당자였구나. 하여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는가야.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게 됐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퇴임하기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 그 검찰총장을 하나 앉혀놓고 갔어.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얘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게 끈떨어진 연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 얘가 오바를 하게 돼. 오바를 하는데 이제 그 시점상 이명박 초기에 이 광우병이 터졌잖아. 이명박 초기에 광우병이 터지면서 그 이명박 지지율이 7.4%까지 떨어진다고. 근데 그때 막 노무현 지지자들이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그러면서 계속 이명박과 노무현을 비교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 글을 계속 썼어. 그게 점점 늘어난 거야. 이명박 지지율이 7.4%까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노무현과 이명박을 비교하는 글을 막 퍼돌린 거야. 난 노무현 지지자들이 죽였다고 생각해. 내가 그러지 마라. 노무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다 노무현 다친다는 얘기도 내가 했었어.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노무현과 이명박을 비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명박이 열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해 7월인가 8월에 2008년 7월인가 8월에 막 촛불이 꺾이기 시작한 그 시점에 봉하마을 압수수색 이런 기사를 터뜨려. 그래갖고 봉하마을 압수수색이라는 게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빼돌렸다. 그게 뭐냐? 자신의 통치 기록을 정부에 이제 정부의 사본을 놓고 그리고 원본을 봉하마을로 갖고 내려갔어. 근데 이게 인수위 때 이명박 인수위랑 노무현 청와대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야.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전용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전용선을 봉하마을까지 연결을 해서 언제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기록을 찾아보고 싶을 때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 그때까지는 원본을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관리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거야. 그게 이제 노무현하고 이명박 인수위하고 합의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내려갔는데 계속 노무현 지지자들이 촛불 시위 때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우고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다. 이명박은 뭐 어쩌군데 노무현은 이랬다. 계속 비교를 해준 거야. 비교를 하는 글을 쓰고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어느 날 갑자기 봉하마을 압수수색. 그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빼돌렸다고. 허락 없이 빼돌렸다. 누명을 씌운 거지. 허위사실이었어. 그거 정확히. 그러면서 가가지고 뭘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버가 있었어. 서버가 뭐였냐면 민주주의 2.0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게 뭐냐? 전직 대통령이 네티즌과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 정책을 토론하고 노무현 학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과 만나는 어떤 장을 고안을 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접속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들을 축적할 서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2.0을 준비하는 빈 서버, 공 서버 5개를 사놨는데 그거 들고 갔어. 그게 봉하마을 압수수색 사건이야. 그러면서 언론에다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빼돌린 국가 기록물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때 이명박한테 막 화를 내면서 편지를 써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면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다. 야, 우리가 약속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서 막 분노하는 편지를 썼는데 언론에서 아무도 안 실어줬어. 언론에서 아무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빼놓고는 안 실었던 것 같아. 한겨레도 안 실었던 것 같아. 그때 오마이뉴스에서만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어주고 거의 안 실었어.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부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거야. 그때부터. 그 8월 달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잘 갔던 칼국수집, 수제비집까지 전부 다 수사를 받는 거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는 제발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 그랬어. 그게 3월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3월인가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로 소환되잖아.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때 버스를 헬기, 방송용 헬기들이 막 추적하잖아. 기억나?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조사를 받았어. 그랬는데 그 조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 조사를 받고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거야. 혐의를 못 잡았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권양숙 여사를 잡아갔어. 권양숙 여사를 열 몇 시간 동안 붙들고 수사를 한 거야. 강도 높은 수사를 윽박 지르면서. 거기서 노무현 박연차가 준 시계도 우리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쓴 거야. 그런데 바로 그 기사 그래갖고 뭐 봉하마을에 노다지 캐러 가세 난리가 났었어. 그 당시에 그걸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큰 충격을 먹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자살을 해. 근데 이 봉하마을에 노다지 캐러 가자 이 언론을 띄운 게 조선일보였는데 그 조선일보에다가 그 기사를 실으라고 주도한 게 당시 국정원이었다. 그게 당시 국정원이었다. 라고 이인규라는 중수부장이 그걸 밝힌 거야. 이인규가 이 검찰 중수부장이었다는 놈인데 그 당시에 소위 이 검찰 내부의 정보를 이 국정원이 가져다가 언론에 뿌린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 이인규가 다음날 나와가지고 검찰에서 다음날 나와서 빨대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언론에서 허위 보도가 나오면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검찰이 다음날 나와서 지금 검찰에 빨대를 찾겠다. 빨대라는 게 뭐냐 하면 검찰에서 소스를 가져가는 기자 이걸 빨대라래. 정보원. 기자에게 정보를 주는 그 정보원을 찾겠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언론에 나온 기사가 근거가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언론에 나온 노무현 기사가 근거가 있다라고 인정해 준 거야. 그래갖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달 동안 내 정확한 기억에 4월 19일 정도에 그 기사가 나와. 4월 19, 20일경에. 그래서 내가 그 당시 4월 20일에 글을 써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다. 나 노무현 비판하는 방송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전부 다 설이다. 설이고 주장이다. 근거는 없다.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으로 비판하는 글을 2009년 4월 20일에 썼어. 그때가 그 봉하마을에 뭐 금캐러 가자 이지랄 할 때였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인규라는 그 당시에 노무현을 수사했던 수사부장이 그거 국정원의 지시였다라고 밝힌 거예요. 국정원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 그게 목요일인가 터진 사건이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 사건이 터져. 그 내가 생각했지. 아니 이인규가 왜 이제 와서 이걸 터뜨렸을까? 이인규가 왜 이제 와서 이걸 터뜨렸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본심이 나오더만. 국정원에서 맞받아친 거야. 뭐라고 맞받아쳤냐? 그 당시에 검찰은 노무현을 구속하려고 했고 국정원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 기억나요? 그 기사 이후로 쑥 들어갔잖아. 검찰이 그 당시 노무현을 구속하려고 했다. 그리고 검사는 국정원은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하려고 했다. 서로 이제 디스전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핵심은 뭐야? 그 핵심은 문재인이야. 문재인 죽이기. 응? 이제 와서 이인규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죽이기야. 문재인 죽이기. 그 당시에 노무현이 구속될 만한 죄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얘네들의 핵심은 그거라니까. 당시에 노무현을 구속시킬 만한 죄가 있었는데 자살하는 바람에 수사 못했다. 라고는 대놓고 말은 못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을
압박하는 거야. 문재인을 이제 압박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을 그 비난받게 하려고 위축시키려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치고 나온 방법이 뭐야? 그래서 문재인이 치고 나온 방법이 국정조사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관심도 없더라? 문재인이 그 이인규와 국정원 공작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맞받아쳤잖아. 내가 오늘 방송한 이유가 그거야. 관심 많아요? 방향을 다 잃고 있더만. 제대로 관심 갖고 있어? 지금 이게요. 예. 내가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었어.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를 내가 느낀 거지. 깨달았어. 왜 깨달았네? 뭐였냐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다가 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혐의를 못 찾았어.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데, 권양숙 여사를 불러다가 열몇 시간을 털어가지고, 그, 봉하마을 시계 사건을 터트린 거야. 근데, 그거 말고 권양숙 여사한테도 건수가 없었단 말이야. 두 사람, 전직 대통령 부부를 열몇 시간씩 수사를 한 다음에 나온 게 없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 권양숙 여사를 또 부르려고 그랬던 거야. 노무현 그 권양숙 여사를 또 불러서 또 열몇 시간 또 괴롭히다 보면 말실수가 나오겠지. 그걸 노린 거야. 그래가지고 권양숙 여사가 재조사를 받기 일주일 전인가? 시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1차로 불러서 조졌는데 갖다 막 뒤집어 깠는데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계를 뭐 버렸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그만큼 혐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또 권양숙 여사를 불러다가 그 뭔가 말실수 할 때까지 괴롭히고 또 말실수가 나오면 그걸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짜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권양숙 여사 조사받기 일주일 전인가에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린 거예요.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죽은 거야. 그 당시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안 치고 간 검찰총장,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그 검찰총장이 오바를 한 거야. 오바를 한 거야, 오바. 그 이명박이 막 위기에 몰렸을 때 자기를 자르지 않게 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치게 몰아붙인 거지. 그 노무현 측근들을 다 뒤져가지고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텔레비에 나왔어요. 기억나요? 근데 그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결론이 청와대 직원들 둘이 기소가 됐었어. 무슨 불법 자금이었나 뭔가 청와대에서 일했던 직원 둘이 기소가 됐어.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결론은 무죄였어. 몇 년 뒤에. 2011년인가? 최종 무죄 나온 게 2011년인가? 2년 뒤에 무죄 나왔어. 다 무죄가 아니라면 누가 무죄예요? 누가 유죄예요? 난 유죄는 몰라. 유죄 받은 사람은 몰라.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두 사람이 기소된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 기소됐다고. 마치 노무현이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막 보도했단 말이야. 다 무죄지? 다 무죄 나왔어. 결론은 그 노무현 대통령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8개월 동안을 수사했어요. 검찰이. 그런데 나온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증거가 있었다라면 공개했겠죠. 이제까지 나온 증거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조현호가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이 죽은 이유는 죽기 전날
엄청난 돈의 차명 계좌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뛰어내린 거다. 그렇게 경찰 간부들 불러 모아놓고 강의를 한 거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조현호는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 그거 허위사실이라고. 그거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실형 살고 있어요. 징역 1년형인가 처해졌지. 무슨 얘기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사 한번 찾아봐.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온 기사 있으면 갖고 와봐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없어. 내가 그 당시에 기사를 다 봤다니까. 내가 열받아. 사실은 처음에는 나는 노무현한테 화가 났어. 도대체 이 사람, 뭐 어떤 사람에게 물러난 다음에도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거야. 너무 열받아갖고 기사를 다 찾아본 거야. 그날 내가 기사 50몇 개를 봤어. 메이저 언론에 나온 기사 50몇 개를 봤는데, 어머, 전부 주장, 설, 뭐뭐라는 소문 이런 거야. 단 하나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가령 무슨 계좌가 발견됐다라든가, 아니면 그 무슨 계약서가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돈이 들어간 돈의 통로가 그 결정된 뭐 통화 기록이 발견됐다든가,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냐? 안 죽고 살았다면 죄가 없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권양숙 여사를 괴롭히고 그 자녀들을 괴롭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5년 내내 떠들었을 거야.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진실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을 죽음으로 모른 노무현 지지자들이 여기서 또 잘못을 해.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호원이 죽였다. 2번 죽인 건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을 첫 번째로 죽인 건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우고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운다. 그런 거 쓰고 다니면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이명박을 노무현이랑 비교해가지고 열받게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죽인 거고, 2번째로 죽인 건 노무현 지지자들이 지금도 쓰고 다니잖아. 살해당했다고. 경호원이 죽였다고. 니네가 죽인 거야, 니네가.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떠들고 다녔던 애들이 결국 노무현을 2번 죽인 거야. 왜? 그 당시에 그런 말 퍼뜨리지 않고 검찰과 이명박 조선일보가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치고 들어갔으면 그때 이명박이든 검찰이든 언론이든 잡을 수 있었어. 근데 너네 경호원이 죽였다 하면서 사진이 돈다. 사진 거 다 날조 조작이야, 등신 새끼들아.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결국 노무현이 고립돼서 죽어간 거야. 그 청와대 경호실은요, 맨 처음에 청와대에 대통령이 들어가면 경호실장을 정해. 근데 청와대 경호실장은 웬만한 사람이야. 공채로 들어온 청와대 직원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경호실장을 앉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목숨처럼 경호실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퇴임을 하면 관례상 같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이 새로 오면 경호실장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장은 결국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같이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일주일에 바뀐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경호원이었다는 다 개소리야. 다 개소리. 그 개소리에 넘어가가지고. 노무현이 노무현이지 박무현이야? 노통은 북한 소행. 그래서요, 이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난주에 3일 동안 방송을 못하고 내가 얘들아, 이 방송 왜 봐? 너는 왜 봐? 오늘 내가 오래 했으니까 이 방송을 내일까지 보시고, 내가 다음 방송은
모레 할게요. 수요일에. 내가 이제 그 매일은 못 할 것 같아. 당분간은. 예. 근데 지금 가서 오늘 저기 스티커가 아까 많이 쏘는 것 같은데. 예.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쏘시는 것 같은데 내일 1000명 방 만들 수 있나? 오케이. 예. 1000명 방을 만들 만한 숫자가 들어왔어. 예. 자, 그런데 추천은 몇 개야? 추천이 4000개가 안 됐네. 아이, 방송 접으란 뜻이네. 내가 오늘 추천이 4000개가 되면 방송을 계속하고 이게 추천이 4000개가 안 되면 방송을 접으라는 뜻이다.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추천이 4000개가 안 됐네. 네. 아,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내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냐? 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달라져야 된다. 뭔가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이거 방송 이제 그만하라는 뜻 아닌가. 내 스스로도 사실 좀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어. 내가 팽목항 가서 무슨 평화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와서 문재인 새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나 충격을 먹어가지고 더 이상 방송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방송해서 뭐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냥 접으라는 뜻인가. 나는 솔직히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고 나는 이인영이 당대표 되기를 처음에 바랬어. 왜 그랬냐? 그래야 영남이나 호남으로 갈라치지 못하고 이인영 같은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지 않겠나. 그리고 이 당을 깰 명분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인영한테 양보하고 그래서 이인영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인영 선수가 내 기대에 많이 못 미쳤어. 이렇게 희미한 논조를 가지고는 이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서 되게 또 절망을 했지. 만약에 이인영 선수가 뭔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딱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보여줬다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찾지 않을까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이 됐어.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했던 건 이인영이지만 당선된 게 문재인이면 누구를 좋아했든 문재인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그게 당이 사는 길이고 내년이 총선인데 그 당 지지자들이라면 적어도 이 제1야당의 당원으로서 제1야당의 지지자들로서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지. 나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어. 근데 14일날 내가 팽목항에서 왕복 14시간씩 15시간씩 운전해서 가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으니까 내가 부탁해서 갔단 말이야. 거기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더 이상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이 인간 2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한 40년 내가 이 광야의 모세처럼 광야로 도피했던 모세처럼 나도 이거 광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2세대가 다 죽어야 된다. 지가 박지원을 지지를 했었든 말든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가 저질하려고 앉아있는데 그 팽목항에 와서 그 말이 나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친 건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든 생각이 이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다. 이거 괜히 붙들고 앉아가 내가 내 목 상하고 몸 상하면서 이 인간들
듣기 좋은 얘기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아예 진짜 한 40년 동안 방송 쉬었다가 40년 뒤에 돌아올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거 봐. 또 댓글원이 와갖고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그 인간도 댓글원에서 보냈나? 자, 좌우지간요. 그래서 나는 이 댓글원들 이거 설치는 거 봐라. 이 설치는 꼬라지들 봐라. 그래서 내가 그냥 방송을 접고 그 시골로 내려가서 내 건강이나 저기 살피고 후진을 양성해서 이 살림을 형성해가지고 내가 저기 40년 뒤에 국회를 장악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까. 내가 오늘 추천이 4,000개가 되면 내가 방송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추천이 4,000개가 안 됐어. 그래서 이거는 방송을 접으라는 뜻인 것 같아. 하여튼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40년) 뒤면 임종할 나이 아닌가요? 나 오래 살아. 나는 원래 장수할 체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기도라도 해볼까. 뭐야 이거? 아, 우리 딸이 지금 막 왜 이래? 아, 우리 따님이 지금 오늘 입학한 뒤에 계속 수업을 하고 왔는데 애가 거의 미쳐가는 거 있어. 저녁을 맛있는 걸 해달라고, 맛있는 거 주문해달라고 애가 막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어. 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거는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리석은 지지자들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고립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원이 죽였다는 댓글원이 뿌린 허위사실에 거기 넘어갔고 그렇게 노무현을 죽였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번 건도요. 왜 박지원이가 문재인한테 막 또 지금 시비 걸고 나오냐면, 노무현 측근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 친노 누가, 왜 친노는 그러면, 배제한다고. 누구야. 문재인이 친노를 배제했다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친노를 배제해서 역차별 받고 있다고 누가 그랬대. 그래서 한 명인가를 지명을 했다네. 그랬더니만 그거 가지고 최고위원회를 보이콧을 하고 어쩌고 쌩 지랄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이런 걸 보니까는 이 인간들이 빨리 죽어야지. 내가 저 인간들이 싹 죽은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방송을 접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송할 희망이 안 생겨. 이 꼬라지를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니네 젊은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언론에서 만든 민주당은 안 된다.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그 말에 꼴딱 넘어가서 맨날 민주당 욕만 하고 있었잖아. 정치에 관심 없어요. 아니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나 똑같다 그러면 맨날 덩달아 욕하고 있었잖아. 그놈이 그놈이지. 왜 그놈이 그놈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왜 그놈이 그놈이야? 그렇게 싸잡아서 욕하면서 니네들 피꼬를 빨아먹어도 침묵하고 있잖아. 뭔 희망? 말로만 희망? 매번 이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맨 진보정당 좋다고 따라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럴 거잖아. 그래서 맨날 새누리당 당선되면 망치님 멘붕이에요. 그럴 거 아니야. 호남은 호남대로, 친노는 친노대로, 제야는 제야대로, 진보 정당은 당별로 다 찢어져갖고 지하 연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당으로 방송을 해?
내가 무슨 낙으로 방송을 해? 그러다 내년 또 총선 끝나면 망치 부인이 멘붕이에요. 뭔 멘붕이야? 니네가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어느 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씨발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냐? 어?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야당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언제나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해야 될 때 어느 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되고 어느 당은 빠져야 되고 씨발 니네끼리 그러다가 다 쳐 죽어. 박근혜한테 고문당해갖고 싹 다 죽어. 그런 자세로 무슨 민주주의를 만드냐? 너네끼리도 합치지 못하면서 야권 지지자들끼리도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통일을 하고 무슨 평화를 해? 평화는 누구하고 평화할 건데? 같은 야권 지지자들끼리도 안 뭉치는 주제들이 무슨 평화와 통일이야? 지랄 연병이지. 아가리로 주둥이로만 손가락으로만 떠들고 오합지졸들이 말이야.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개지랄들인지 내가. 나도 방송하라고 그러지 마. 박근혜가 대통령 왜 됐어? 그냥 이정희 안쳤어. 문재인에 대해서 뭘 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되지. 대통령 후보가 이정희야, 저기 안철수야, 문재인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2012년에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사람이 너무 순해서 대통령 후보 될 수가 없다. 그래도 기어이 문재인 불러갖고 문재인을 만들어놓고 지키질 않아. 노무현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거랑 똑같아. 내가 방송하다가 핏줄이 터져서 중풍이 걸려야 정신을 차릴 거야?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터져라. 핏줄 터져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너 먼저 터지면 나도 같이 따라 터질게. 아휴, 이놈의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밭을 바꿔야지. 밭을 바꾸기로 했는데 아니 이 밭이 옥토인 척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 옥토인 척 하는 꼬라지에 그냥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혹시 예상보다 빨리 오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기대에 찼다가 그냥 행복하게 해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내가 그냥 병이 나가지고 이 머리 아저씨 컷 아주 그냥 국정원하고 검찰하고 싸잡아서 욕을 해놨더니 아주 그냥 댓글원이 미쳐서 날뛰는구나. 아주 미쳐 돌아간다. 문재인도 별로. 그 뭐 문재인이 별로면 뭐 다른 사람 있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문재인이 별로면 뭐 네가 할 거야? 아, 내가 진짜 저런 인간들 꼴보기 싫어갖고. 자, 이인영은 그래가지고 무슨 대권을 노려? 의사를 뭔가 분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야망이 없으면 큰일 안 하는 게 나아. 할 거면 분명하게 싸워야 되고. 근데 이번에 메시지가 너무 약했어. 이인영 선수한테 실망했어. 메시지가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겠어. 정치인은 둘 중에 하나를 할 줄 알아야 돼. 국민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신념대로 국민을 설득하든가. 둘 다 못하면 정치 그만해야 돼. 정청래 얘기하지 말랬지. 아주 왜 정청래 쓰면 그냥 자동 저기 할 거야. 내가 아주 블랙. 이리와. 너 난나야. 너는 강태 블랙이야. 앞으로 우리 방에서 정청래 얘기하면 전부 다 블랙이야. 알았어? 정청래 이재명 얘기하면 몽땅 블랙이야. 오케이. 좋아. 자신 있다 이거지? 정청래 얘기한 사람들
잘 들어. 이제 지금부터 내가 블랙을 걸 테니까 나한테 블랙 풀어달라고 그러지 마. 자, 또 써봐. 또 써봐. 너네 정청래 얘기하면 앞으로 블랙이야. 알았어? 정청래가 뭐하는 사람인가? 이름 쓰지 말랬지? 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추천이 4,000개가 안 되는 관계로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추천이 4,000개가 되면 힘들더라도 이 수요일날 방송을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생방송 중에 4,000개의 추천을 얻지 못하여 그새 했어. 그새 4,000개가 됐어. 야,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얘기 나올 때까지 지금 추천 안 하고 버틴 거야? 좋아. 야, 오늘은 내가 방송 접는다고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다음 기회에 내가 이제 근데 진짜 계속 방송은 못 하겠고 내일 하루는 쉴게요. 내일 쉬고 수요일날 또 4,000개가 되나 안 되나 봐야지. 4,000개가 되면 내가 금요일 방송을 하고 수요일날 4,000개 안 되면 금요일날 방송 안 하고 뭔 말인지 알았지? 자, 다음 방송 접는 건 다음 기회에 오늘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요 사실 스티커가 없어가지고요. 원래 일주일 동안 1,000명방하고 방송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하려면 3,600개가 필요한데 1,900개밖에 없더라고.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는갑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치씩 끊었어. 근데 보니까 지금 스티커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수요일 날은 일주일치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접었다 폈다가 습관이야. 내가 습관 안 하고 내가 지금 2년을 꼴박혀왔구만. 나 진짜 힘들단 말이야. 나 열받게 하지 마. 인간들이 말이야. 내가 방송 접는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추천 안 하고 그냥 버틴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3일만, 거의 일주일 만이죠? 거의 일주일 만에 보니까, 지겨울 수도, 반갑기도 했을 것이고, 낯설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 오늘 방송한지 몰랐을 수도 있고, 오늘 방송은 내일까지, 잠깐만요. 내일까지 재방송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벙어리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재방송 해드리고 수요일 낮 2시에 방송 시작할게요. 내가 수요일까지 또 실려가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욕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아. 내가 좀 속이 좀 후련해졌어. 내가 지난주 화요일 날 억지로 참고 이래도 잘했다 저래도 잘했다 막 그랬더니 그게 병이 나가지고 됐는데 오늘 막 니들이 뭐 했어? 하면서 막 쌍욕을 해버리더니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아. 제가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히 스티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별풍선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초콜릿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불타는 10미닛을 하고요. 스티커로 1,000명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별풍선으로는 망치부인의 병원비와 소송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4,077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거는 거의 엎드려 절받기지? 수요일날 4,000개 안 되면 금요일날 접을 거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힘찬 방송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게 다행이지. 제가 앞으로 이번 주는 월화수, 다음 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매니저님들 각 방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녹화하고 녹음해주신 우리 풍행국님, 참세상님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살아서 만나요. 화이팅!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어떡하면 좋아. 나 두 번째 거 녹화 안 했어. 아까 4시에 방송 끊고 1시간 반 동안 또 녹화가 없어. 어떡하면 좋아. 예. 이 뒷부분요. 여비고님 좀 보내주세요. 예, 뒷부분 녹화한 거 1시간 반짜리, 예, 녹화 그 중단 뒷부분 좀 잘라서 보내주세요. 네, 지난번에 참세상님 보내주신 거는 윈도우 미디어로 안 돌아가더라고. 예, 부탁드릴게요. 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수요일 낮 2시, 예, 여비고님 여기까지 녹화 부탁이요. 수요일 2시에 만나요.